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인근의 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주택 20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 등 11곳에 10,000채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되 불가피할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3박 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5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담 내용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일정을 하루 늘려 3박 4일간 머물 것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등 회담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닷새 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있습니다.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 풀릴 걸로 보입니다. 잠시 뒤 서울요금소에서 자세한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전직 법관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해 파기한 혐의 등에 대해 범죄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는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증거를 없애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 인근,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 4-5곳을 만들어서 2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산과 분당에 지었던 1기 신도시, 또 판교 동탄의 2기 신도시에 이어 15년 만에 사실상 3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누르는 데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공급도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들의 불안을 달래지 않고선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인근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 4곳에서 5곳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부지에 4만에서 5만 채씩 총 2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경기도 평촌급 신도시가 최대 5곳 정도 더 생기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지 한두 곳은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천 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가 우선 거론됩니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와 과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 부지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포 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서울 인근 외에 인천에도 2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에 세우기로 확정한 주택 수는 3만 5천 호,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당초 서울에서만 5만 호 정도가 나올 걸로 보였는데 서울에서 발표된 건 10,000호에 그쳤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국토부는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입지가 확정된 택지는 3만 5천 호 규모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비공개 9개 부지에 10만 282호가 생깁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지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마친 후 서울시가 입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 2지구, 의왕 청계 2지구,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에 총 17만 160가구를 짓습니다.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도 7,800호가 마련됩니다. 모두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로 서울과 연결된 곳들이라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간 뒤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합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빠졌습니다. 난색을 보이는 서울시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5만 호 이상으로 예정했던 서울 내 공급 물량도 우선 1만 호가량만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충분한 택지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로 상징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배경이 뭔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까지 이제 정부 부동산 대책, 지난 8.27 대책도 그렇고 투기를 막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수요 대책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인데 정부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최근 몇 달간의 집값 급등세에 정부가 느낀 부담이 컸습니다. 투기 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지 않고선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좀 다른데요. 다른 지역과 수도권을 차별화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고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이 집값 상승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예.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각각 96%, 98%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예. 이 점을 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실수요자들에게 서울 인근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도시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국 평균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이 3기, 이른바 3기 신도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 들어설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 사이 정도에는 조성이 될 거다 힌트는 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 후보로 좀 거론이 됩니까?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예.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분포시 산본, 부천시 상동 5곳입니다. 예. 정부의 언급대로라면 이곳들과 서울 사이에 있는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이 후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입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또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성남시와 고양시의 그린벨트 지역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전 유출로 홍역을 치른 과천도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이 되는 거군요. 자, 결국은 이렇게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집값을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들어선 후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1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예. 1기 신도시는 복부인 등의 말이 나오면서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됐는데요. 분당과 일산 등의 서울 직장인의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런데 2003년부터 개발한 2기 신도시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일기 신도시보다도 규모가 컸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성남시 판교 정도를 빼면 주로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건설된 데다 서울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수단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신도시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거군요. 자, 근데 과거 사례 보면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 그 주변에서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든지 뭐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늘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해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고 예. 최대 8년간 팔 수 없습니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과 투기 단속반을 만들어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이나 땅값을 모니터링하고 예. 투기가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전달하겠다고 했죠.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을 논의하겠다고 합니까? 네,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겠다,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 등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 가는 만큼 이 유엔 대북 제재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재가 되고 그리고 비핵화가 실현돼서 제재가 해소되는 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재. 그렇다면 미국과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이 대북 제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선순환을 얘기했던 그간의 정부 입장과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북 관계가 제재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의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평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결국 의제로 다루겠다는 건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탑다운 방식으로 과감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핵 시설 조건부 폐기, 또 전문가 참관 아래 이 동창리 시험장 발사대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결단을 했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도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정상 간 통화도 수시로 있었는데요. 그동안 쌓인 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 내 반발 여론이 크면 실현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청와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 정관계 학계 등 여론 주도층 내에서 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과 또 대북 제재 완화 반대 여론 등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25일 미국 국제 문제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250여 명을 상대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펜스 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사찰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그러면서도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비핵화가 먼저라며 일단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뉴욕 회담을 앞두고 기선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Kim Jong-un announced his commitment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s President Trump said, we welcome this good news.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찰 수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핵 프로그램의 요소를 현장에서 검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비핵화에 의미 있는 검증 조치라고 본 겁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 전문가의 참관과 달리 사찰엔 현장 조사 활동이 포함돼 향후 협상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 요구엔 비핵화가 먼저라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강력한 대북 제재 집행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핵 사찰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가 먼저란 입장을 제하기란 건 내주 뉴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동시에 영변 핵시설 해체를 시작으로 빠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다음 주 뉴욕에선 북미 외교장관이 만나고 또 비슷한 시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오를 가능성도 큰데요.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기 위한 조율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북미 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는 각국 정상뿐 아니라 외교장관도 참석하는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외에 북미,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실무 협상을 맡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투트랙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과에 따라 이달 말 늦어도 10월 초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메시지만큼이나 관심을 모은 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특히 참모들이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결심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세 차례 만남으로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쌓인 결과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27 회담 때부터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평양에 갈 테니 다음은 서울이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아요. 일정하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걸 알지만 북한이 그간 고집해온 비핵화는 북미 간 의제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이 마주하면서 얘기를 할 때 핵 문제를 저희 꺼내게 되면 북측에서 그 문제는 남측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북미 회담으로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털어버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미 회담 등을 고려하면 11월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이외에 제주도까지 찾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남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준비한 게 서로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기로 약속을 했죠. 사전조사도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공사에 남북이 함께 들어가기 위해선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차를 타고 남북으로 가는 건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철도가 깔려 있고 경의선의 경우 실제로 2007년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마지막 역인 임진강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평양까지의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산역, 판문역, 소나역을 거쳐 개성역까지 가는 철도 구간은 우리 기술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 정부가 지난 7월 이곳을 공동 점검한 결과 시설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개성에서 신의주까지의 구간은 곳곳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동해선도 제진역에서 금강산역까지 넘어가는 구간은 문제가 없지만 남한내 강릉과 제진까지 104km 구간은 선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양측은 각각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서 착공식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 사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재나 장비를 반입하는 실질적인 공동 공사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3일엔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의 공동조사가 유엔사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2박 3일의 방북 일정 동안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수 지코는 북측 사람들에게 우리 힙합 가요를 선보였고 또 북한말로 요술사라고 했죠. 최현우 씨의 마술 공연도 있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울려 퍼진 남도 민요 진도아리랑. 가수 알리가 먼저 부르자 남과 북 모두가 한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과 북의 거리를 좁혀줬습니다. 피아노로 아리랑을 연주한 작곡가 김형석 씨는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함께 목이 메었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북단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힙합 가수 지코의 노래는 결국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남북 할 것 없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호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술사 최현우 씨는 이설주 여사가 말한 대로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요술은 부리지 못했지만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한반도기로 바꾸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정상께서 여기 독도까지 인쇄한 거 너무 잘했다고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셔갖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을 간직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27년 전 역사상 첫 단일팀 멤버 이분희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던 현정화 감독은 재회 직전에 일정이 엇갈려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뒤늦게 전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와 함께 뒤늦게 전해진 이야기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회담이 하루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문 대통령이 오늘 귀국할 뻔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인데 북측에서 하루 더 머물다 가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두 정상이 백두산 등반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장소가 삼지연 초대소였는데요. 북측에서 아예 이 삼지연 초대소에 200명 넘는 우리 대표단이 하루 더 자고 갈 수 있게 숙박 준비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쪽에서 사양을 했다고 하죠? 네, 우리 쪽 사정으로 제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이 우리 쪽 사정이라는 것이 이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모레 일요일에 문 대통령이 출국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청와대는 원래 2박 3일을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방문 아니었어도 하루 더 있기는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게요.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북밖에 같이 간 사람들 일정도 있을 테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제 하루 더 머물고 가라고 했던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가락 하트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요즘 사진 찍을 때 V자만큼이나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문 대통령도 기념사진 찍을 때 많이 포즈를 잡습니다. 이걸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처음 배웠다고 하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측 요청으로 김 위원장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이설주 여사가 손으로 떠받드는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린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진 찍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변인이 알려줬더니 이게 나는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직접 하는 모습이 만약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상당히 낯선 장면이 됐을 것 같군요. 네. 자, 그런데 그동안 또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찬찬히 보니까 이제 남북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상당히 사이가 돈독해졌구나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두 정상 내외가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는데 케이블카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예. 그 안에서도 또 내밀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숨지 않아 지금. 예,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이설주 여사의 얄밉다는 말이 이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는데 이 얄밉다라는 말이 북한말로 다른 의미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뭐 전문가 말은 남이나 북이나 의미는 같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대목에서 얄밉다는 말이 나온 게 좀 이례적이긴 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뜻은 같은 뜻이었던 거군요. 자, 이설주 여사가 여러모로 어쨌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제 지난 4월 첫 회담을 연상시킨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남북 정상이 삼지연 다리 건너면서 짧게 산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설주 여사가 이 장면을 보고 도보다리 건너실 때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설주 여사가 먼저 한 이야기였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봤던 집단 체조 공연이요. 북쪽에서 수정을 상당히 많이 한 거라고 하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구구절에 선보였던 빛나는 조국이라는 공연 자체가 베이스가 된 것인데 이 공연에서 70%가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카드 섹션이라든지 또 평양과 부산 구간 열차를 형상화하는 장면 같은 것들 다 완전히 새로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북한 고위 관계자가 빛나는 조국에서 70%가 바뀌었다. 닷새 동안 70%를 어떻게 바꿨는지 나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최재원 기자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크게 올라 6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지난주에 비해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71.6%,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22.1%였습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고향 내려가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도로 상황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지금 김 기자 뒤로 차량들이 느리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차량이 경부선을 타기 위해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이고 왼쪽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통행량 때문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상암동을 출발해 이곳 서울 요금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1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지만 오늘은 도착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엔 이 지역의 차량 정체는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오후 7시 절정에 달했고 답답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이곳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광주까지는 3시간 50분,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체는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귀성길을 떠나는 차량이 약 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약 39만 대가 이곳 서울 요금소를 지나갔고 자정까지 11만 대가 추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쯤에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은 462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일은 약 40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전 10시쯤 고속도로 혼잡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레인 23일부터 25일 자정까지 면제가 됩니다. 네, 서울 요금소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귀성길 걱정이 컸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도 전국 대부분 맑아서 휘영천 밝은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쓴 시민들이 분주히 거리를 걷고 곧 귀성 차량이 들어찰 도로에도 빗줄기가 거셉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구름대가 몰린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시작된 귀성길에서도 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 낮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걸 제외하면 연휴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이 26도, 광주와 부산 27도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맑은 하늘 덕에 추석 당일엔 보름달 구경도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다소 끼면서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오늘 우리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월급날까지 겹친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전산장애가 생긴 건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연결된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체 거래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망이 있습니다. 저희 거는 아닌데요. 외부로 나가는 망에 좀 오류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오전 10시쯤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금융거래장애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둬 돈이 오갈 일이 많은 데다 월급날까지 겹친 곳도 있어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급여 날이어서 이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은행에선 지난 5월 전산 시스템을 바꾼 뒤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 서비스 장애가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를 해결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내륙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돼 비상에 걸렸었는데요. 이번엔 대구에서 붉은 불개미보다 독성이 12배나 강한 외래종 독거미가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어제 비슷한 모양의 거미와 알집이 추가로 신고돼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군부대로 들어섭니다. 가방은 알코올이 담긴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일 대구의 한 공군부대 내에서 국내에는 없는 독거미가 발견돼 현장 확인을 나온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들어온 탄약을 하역하던 중 컨테이너 밖에서 살아있는 암컷 거미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사 결과 이 거미는 붉은배 과부거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거미입니다. 0.64mg의 독이면 1kg의 동물을 죽일 수 있어 독성이 붉은 불개미의 12배, 장수말벌의 최대 4배에 이릅니다. 사람들한테 물렸을 적에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나 뭐 좀 사람에 따라서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독성이라서 환경부는 해당 거미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군부대에서 비슷한 생김새의 거미와 알집 3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해당 군부대의 검역 상태를 살핀 데 이어 2차로 발견된 거미와 알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수입 품목은 보안 문제로 검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10월 초 국방부 검역당국과 외래종 검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오늘 이를 기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2장에 걸쳐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하고 없앤 혐의 등을 받아온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는 원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쓸 의도도 없다고 봤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이름이 담긴 문건 역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건의 성격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니 이를 없앤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란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문건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외부로 나가선 안 되는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라고 해놓고 정작 이제 와선 비밀이 아니라며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인멸 행동까지 결과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대놓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검찰이 오늘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보관하는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수십만 건 내려받아 기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는 겁니다. 기밀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기재부 등 정부기관 자료와 특별활동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모여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검찰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규탄한다! 규탄한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 측은 무고죄 등으로 기재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번에 지명된 국회의원 출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2020년 총선에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년짜리 시한부 장관이란 점을 본인이 인정한 건데 장관이 스펙 쌓기 용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차기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은 할 생각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공직 사퇴 시한 등을 고려하면 진 의원 등은 아무리 길어야 1년 3개월 정도만 장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장관 자리가 스펙 쌓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데 장기적인 교육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장관 후보자라면 차기 총선에 집중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오늘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이은혜 헌법재판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은혜 재판관의 경우 8번에 걸친 위장 전입 의혹으로 여야 모두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논란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1991년 10월 거주하지 않았죠? 거주하지는 않았고 신혼가구를 들여놓았었습니다. 지난 11일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차례의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한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이 됐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이은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과거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이석태, 이은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건 두 후보자가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처음입니다. 여야가 동의한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도 오늘 취임했지만 국회 몫으로 뽑게 되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거짓으로 월급을 지급한 의혹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던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계속 월급을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 내역을 확보해 봤더니 이렇게 나간 돈만 모두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을 지난 5월 즉각 퇴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위만 해제한 뒤 월급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35명 가운데 직위가 해제된 29명의 급여 내역입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했지만 기본급 100%의 급식비까지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된 직원들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 인사팀장 A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노조 간부 B씨는 구속된 뒤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9명이 직위 해제 뒤 지난 몇 달간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하면 3억 원에 달합니다. SR 측은 사규에 따라 직위 해제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모든 공공기관에 직위를 해제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R의 규정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SR은 취재진과 국회 국토위 의원실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자 그제야 2차례 회의를 열어 구속수감자 2명을 포함한 관련자 15명을 해고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추석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추석 선물 세트를 직접 살펴보니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또 상자가 있는 식으로 과대 포장은 여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대형마트에 다양한 선물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버섯 선물 세트를 열어보니 휴대전화기만한 빈 상자가 나옵니다. 곶감 선물은 여러 겹의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포장 공간이 10%부터 25% 이내여야 되고 포장일수도 2차 이내로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직접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지를 모두 빼고 나니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은 절반도 안 됩니다. 치약과 비누가 담긴 선물 세트도 플라스틱 틀을 빼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환경부는 명절마다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이쁜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죠. 항상 그걸 느끼죠. 포장보다는 알뜰하게. 소비자들은 지나친 포장 대신 꽉 찬 알맹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출근한 뒤 갑자기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총격은 오전 9시쯤 시작됐습니다. 평소대로 출근해 일을 하던 한 여직원이 동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은 건물 밖에서 총을 쏜 뒤 안으로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임시직으로 일하던 26세 스노치아 모슬리가 범행 직후 스스로 총을 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전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이 여성에 의한 총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유튜브 본사에서도 여성이 총격을 벌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총격범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총기 난사 사건 중 여성이 포함된 총격은 3.6%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여성 총격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남성 범죄와 비교 분석은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서 불법 촬영한 3학년생 김모 씨에 대해 오늘 퇴교 조치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가 사관생도 예규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고 김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액상대마를 밀수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PC그룹 측은 이번 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유가족은 살해 장면과 범행 수법 등을 그대로 묘사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작사 측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양정동 학교 정화구역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한 달도 안 돼 근처 오피스텔 4곳을 빌려 다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지인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특급 배송입니다. 예, 사진으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다는 자연송이 사진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실향민 4천 명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를 벌써 받은 실향민의 사진과 이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 있던가요? 네, 먼저 이 한 할머니가 보시는 것처럼 이 송이버섯을 받고 이처럼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머니 가족과 그래서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이 송이버섯을 받았고 이 할머니가 왜 대통령이 이런 선물을 자신에게 보냈냐 이런 질문을 가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북한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을 듣고 할머니는 이처럼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올해 95살인데요. 북한에는 여동생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항상 그리워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자신을 만나지 못하냐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가슴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동생이 있는 북한에서 온 이 송이버섯을 보고 그리움과 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린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사연들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손자딸의 사연이 올라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사연을 보시면 올해 94살인 할아버지인데 송이버섯과 함께 이렇게 동봉된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선물과 함께 배송이 된 카드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배송이 됐는데요. 카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함께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하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희망도 쓰여 있습니다. 예. 참 북한을 가지 못했지만 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제 이제 전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북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게 어제라고 했는데 실향민들에게 이산 가족들에게 거의 하루 만에 배달이 된 셈이군요. 네, 꽤 신속하게 배달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산 가족 명단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만큼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 4천 명은 이산 가족 중에서 나이 순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순으로 뽑은 건데 출연해 보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실향민이 108세였고요. 예. 나이가 가장 적은 분은 90세였다고 합니다. 90세요. 가장 나이가 적은 분이 90세요. 예, 왜 이산 가족이 또 앞으로 정리화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의원보다 총장입니다. 의원보다 총장이요. 왼쪽에 있는 거는 국회의원 배지고 오른쪽은 서울대학교 마크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 의원 배지를 버리고 서울대 총장직 출마에 나선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으로 선임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의원직 왜 그러면 사퇴를 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에 그랬더니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오늘 지도부에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 사직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대 총장직 후보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만큼 진정성 있다,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서울대 총장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가 필수 요건인 것도 아니었군요. 자, 그런데 서울대 총장 출마에 그럼 나선 이유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유를 말하기 이전에 이 의원은 자신이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일주일 동안 고심을 했다가 오늘로서 비로소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서울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가족들은 의원직을 버리고 이 후보직이라는 건 사실상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서울대 교수들이 이 모교인 서울대가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물론 지금 이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망을 하는 자리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울대 총장 자리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도전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처우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서울대 총장직에 저희 처우를 알아봤더니 예. 일단 장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이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장에서는 통상 차관급인 시도지사보다 앞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요. 예. 이 밖에 서울대 총장직은 역대 정부마다 총리 영입 1순위로 거론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역대 총리들 모임 행사에 보니까 이 가운데 서울대 총장 출신이 3명이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현재 전 총리나 이수정 전 총리,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모두 서울대 총장 출신이었고요. 예. 이 밖에 장관도 5명이나 배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 출신 장관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군요. 네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총장 자리를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우연히 알아봤더니 그랬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순번이 이어받게 되는데 먼저 오 의원은 당초 바른미래당 정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3번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가 되면 이 다음 순번인 이 14번 비례대표인 임재훈 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경상도 곳곳에 내리는 비는 밤이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맑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내린 비의 영향으로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15도 아래로 떨어져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